네, 마켓 이슈 분석입니다. 일단 유럽위원회가 올해와 내년 유로존의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게 부채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건데요. 글로벌 부채가 더 늘고 있고 특히나 취약국들의 부채가 더욱더 늘고 있어서 한편으론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생각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일단 답이 나왔죠. 방금 앵커가 언급해 주신 대로 문제입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히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언제쯤 골마 터지느냐 아니면 골마 터지지 않고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느냐 정도의 차이인데요. 맥킨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려해야 되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저성장 장기화 국면에서는 무언가 자극제가 필요하죠. 그런 자극제의 선택이 재정 정책이 되었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의 최선의 선택은 통화 정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통화 정책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이 필요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의 기간이 너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부채일 때는 인플레, 디플레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안정적인 리플레 상황이면 괜찮은데 지금은 디플레로 가거나 인플레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성장 동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통화 정책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과연 누가 만들어낼 것인지.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저유가거든요. 유가라도 낮춰서 소비라도 끌어올리자.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 투자 비용이라도 조금 낮춰주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유가만 나타나면 세계 경제는 살아났다라는 과거 사례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성장 동인이 조금 둔화된 만큼 저유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디플레 우려가 먼저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정학적 갈등, 환율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표면화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부각되고 각국이 모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저성장의 장기화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쉽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채 문제는 반드시 언젠가는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무게를 두시되 지금 당장 내일은 아니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통한 환율 전쟁 그리고 유동성 투입은 끝을 안 보이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닥터둠이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자, 시장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금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긴 시각에서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3월 달에 ECB가 정말 QE를 시도했을 때 이 자금이 어딘가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사겠죠. 그러면 분명히 자산 가격의 상승 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배제하고 이건 정말 유동성으로 인해 밀려 올라가는 것이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거에 투자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분명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수익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방만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어디에서 투자해야 되느냐? 한국 증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증시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여전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자산 분배로 봤을 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만약에 옮겨 탄다면 유럽 주식이 아마 가장 큰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럽 주식, 그다음에 인도나 중국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환해지가 반드시 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환해지 하면 그거 일종의 세금이나 수수료 더 나가는 거 아니냐. 그거 아끼려고 했다가 오히려 수익 이상으로 뱉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신다면 반드시 환해지된 상품으로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미국의 ETF에서도 유럽 주식으로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반드시 환해지된 ETF로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AMD의 주가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매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도 16%가 넘는 급등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PC 업황에 대해서는 부진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AMD의 주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2월 3일인가요? 시티에서 아주 그 반도체 업계 17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전부 내놨는데요. 대부분 중립 이하였고요. 대표적으로 AMD 같은 경우에 매도 의견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치 이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을 무시라도 하는 듯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 기준으로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2달러대에서 지금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3달러를 넘어섰으니까 단기간에 주가의 상승률 5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앵커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M&A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신제품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AMD 그동안 실적을 압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하수엘이니 뭐니 해서 계속 뭔가 신제품이 나오고 있었는데 AMD는 모바일에 대응도 안 되고 신제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성능이 좋은 신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데다가 M&A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른 반도체 업계들은 최근에 저성장 우려, PC 시장의 정체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AMD는 오히려 신제품 효과와 함께 M&A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AMD는 이렇게 차별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인텔이나 퀄컴,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요. 오히려 좀 지수보다도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들 종목과는 다르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다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죠. 기존에 드렸던 말씀인 만큼 몇 가지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스팟 가격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 아니야? 예상만큼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D램 공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0나노 공정으로 빠르게 갈아타고 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이 공정 전환 과정에서 수율이 처음부터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지금 공급 과잉 여전히 이어지면서 약간의 가격 흔들림이 있지만 2분기 지나가게 되면 20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수급 요인으로 떨어질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D램의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PC 중심이었기 때문에 PC 시장 안 좋으면 여전히 PC 중심인 미국 종목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대응을 모바일 쪽으로 잘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모바일 비중이 점점 커지고요. 서버 비중이 커지고 그다음에 그래픽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 D램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또 해외 업체와의 국내 업체와의 차이인데요. 마이크론이나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메모리 카드나 USB 같은 것들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모바일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근데 옆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시면 SSD 이제는 HDD, 하드디스크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SSD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SSD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바일 비중은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습니다. 애플향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다른 그 미국 종목들이 빠지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조금은 제가 보기엔 삐뚤어진 시각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회가 있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이 지금 발열 논란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내 언론에서 조금 과대 포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냐면 이런 이슈가 막 부각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중국의 AP 시장을 보시면 대만의 미디어텍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이제 스냅드래곤을 쓰는 퀄컴인데요. 이 퀄컴의 비중이 잠시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틈을 누가 치고 들어갈 수 있냐면
삼성전자 엑시노스 7420이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중국 스마트폰 AP 시장의 비중은 정말 미미한데요. 여기서 조금의 영역이라도 더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삼성 제품에 실으면서 매출이 비메모리 쪽에서 늘어날 수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퀄컴의 발열 논란을 잠재우는 시기 동안 삼성이 진출하면서 뭔가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 점에서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은 반도체 기술이 이벤트가 터졌을 때 좋다라는 건데 지금 최대 이벤트는 IoT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구조적으로 D램의 쓰임새, 낸드의 쓰임새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국내 반도체 업체가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팔아야 되느냐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즐기면서 사야 된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매도 의견이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메모리 시장이 우리나라가 강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AP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블록딜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주가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 언론의 자료를 보면 이미 매각이 되었다. 이제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이미 매각이 다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매각 가격을 지금 보시면 어제 종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2,000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평균 가격으로 아마 계산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저번에 왜 빠졌느냐? 저번에는 매각 가격 자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종가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급락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 가격이랑 차이도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대주주 지분을 2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의 블록딜이 나오면서 가장 큰 우려가 뭐였냐면 이 판돈으로 지금 현대 모비스를 살 거고 이 글로비스는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우려했던 건데 기존에 6개월이었던 보호예수를 2년간 늘린 만큼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성 경영을 하겠다라고 IL에서 밝힌 만큼 저는 뭐 이 이슈가 이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거다. 오히려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의 블록딜 이슈가 불거지긴 했지만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보자라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이슈들 점검해드렸고요. 이어서 주식시장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 전략에서 이어갑니다.